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기자 직격탄에 쩔쩔맨 미상무부. 2. 1. 언론. 일본 3대 기업 울고 있다. 3. 빈살만이 일본을 추월한 진짜 이유가 확인되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의 투자 보조금에 대한 미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부여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 공장 운영 전면 차단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장 시설의 일부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서 한국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과 투자 철회가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공장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으며 미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을 방문해 설면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삼성과 SK가 중국 공장에 투자한 금액은 7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 말 한마디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중국 제재가 아니라 한국을 제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고 삼성이나 SK에 나아가서는 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초강수를 더 써야 합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온유하게 협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과 같고 따라서 그런 자세는 미국의 결정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게 됩니다. 칼자루는 한국과 대만이 쥐고 있는 것이지 미국이 쥐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팔기 위해서는 미국의 생산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한다고 미국 업체들이 수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 감사해야 옳은 것인데 오히려 독소 조항을 넣어서 자국의 이익만 최대한 불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TSMC가 일본에 건설하는 10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에 일본 정부는 4조 원을 지원했는데 삼성이 미국에 짓는 33조 원짜리 공장에 미국은 보조금으로 최대 3조 원대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발표에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삼성과 SK에서는 아직 두고 보겠다는 입장인데 삼자들이 나서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질질 끌려다녀도 좋다는 뉘앙스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모습을 모니터링하면서 이후 그 수위에 따른 전략을 짜게 됩니다. 미국의 정책을 보면 일단은 크게 건드려 그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면서 풀어 주었다가 이후에 다시 하나씩 서서히 옥죄는 방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 한국 언론이나 정부에서 다행이다는 그런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겨우 중국 내 5%의 완화에 다행이라고 평가하니 미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 정부의 가드레일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최첨단은 아니지만 대부분 구현, 레거시, 공정 이상이기 때문에 10년 내 5% 확장 규정이 주로 적용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내 범위에서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자는 기술이 고도화되면 웨이퍼당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반도체 기업들의 여유는 더 많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그런 반응 때문에 생산 능력 제한이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경고는 눈길을 끄지 못할 정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산업입니다. 환철성 서울대재료공척부 석좌 교수는 D램과 낸드 플래시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각각 5%, 10%씩 증가했는데 10년간 5%만 중산하라는 건 메모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10년 동안 회소 50% 이상 중산할 수 있는데도 이를 억제해 10년 동안 5%만 중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사이들에 따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중국 내 생산량 제한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당분간 중국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술을 향상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미 상무부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오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31일 이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논의를 거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먼도 상무장관이 아이 보조금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 고한 것은 한국과 대만도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즉 우리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겨냥한 발언으로 이를 의식한 미국 당국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엄계의 얘기입니다. 반도체 엄계에서는 미국 당국이 지금 처림 삼성이나 SK를 과도하게 옥체면 200조 원이 넘는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미중 양국을 안박하는 좋은 카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엄계 관계자는 일단 가드레일 조항에선 약간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적은 보조금에 비해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는 국내 투자보다 인건비, 건설비 등이 많이 드는 데다 예상 초과 이익 환수, 경영 기밀 공개와 같은 독소 조항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 및 고위 당국자들은 애정에 없었던 10여 개 한국, 대만, 일본 3개국 언론들을 초청해 국무부 외신기자클럽 FPC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 기자들은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포문을 열면서 참석한 상무부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한국과 대만의 불만이 폭주한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다독이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 과의 조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동맹국들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된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무부 당국자는 간담회 직후 한국 정부와 협의를 위해 바로 한국으로 출발하고 이후 일본,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드러난 불만을 의식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합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국과 대만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민감한 기술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항목에 대해서 다만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건 가능해 그나마 우리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공통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지 지식재산권, IP이나 실질적인 확장은 생산시설 확대를 말하는 것이어서 기술 수준은 발전시켜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기밀로 여기는 정보의 공유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IRA에 이어 반도체법으로 미국만의 이득을 추구해 결국 기술이 발달하면 한 웨이퍼당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도 늘어나 사실상의 증산도 가능할 것으로 우리 업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는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의 수출 통제로 막혔지만 우리 기업은 1년 유예를 적용받아 올해 10월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에 속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반도체법 규정은 미국 기업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계속 열려 있어 회학의 차이나 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초과 이익을 공유할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사업의 실제 이익이 예상치와 부합하면 공유할 부분이 없지만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의 생산 확대 제한과 함께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의 반도체 공통 연구 개발을 금지하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위 예상치를 상당히 초과하면 특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미국 정부에 반환하고 정부는 그 돈을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 재투자하게 될 것이다. 는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번 돈을 왜 미국에 줘야 합니까? 또한 중국의 공장에 대해 반도체법의 의도는 반도체 생산시설 확증이나 새 시설 건설을 막는 것일 뿐 운영 중인 시설을 중단시키려는 게 아니다.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반도체 과학법 하에서 기업들이 협조하고 수출 통제기관에 허가가 있는 한 그런 수준의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정책에 한국이 다행이다 고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우는 강력한 자세를 취했어야만 합니다. 왜 밀실에서만 미국과 협의를 하는 저자세의 눈치를 보이고 왜 감히 위치에 있는데도 미국의 정책에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만 할 뿐에 정정당당하게 우리 기업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미국에 비죄 증거 있습니까? 눈치만 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양극재 시장을 주도하던 일본 기업들이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무서운 성장세에 속속 선두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을 일인데요. 한국이 늘 그래왔듯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지위만 믿고 발전을 게을리하던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앞서 나간 것입니다. 점점 가파르게 성장하는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근황과 일본이 반도체에 이어 양극재 시장까지 한국의 추월당인 사연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 에코 배터리 포항 캠퍼스 CAM7의 준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에코프로 EM과 삼성 SDI가 공동 출자한 이 공장은 공사비만 2,73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요. 설비, 품질 및 물류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 방지를 위한 사고 예방 설계를 반영해 가동 안정성을 극대화한 최첨단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CAM7은 연간 5만 4천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어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가 이미 운영 중인 CAM6 공장까지 합치면 무려 연 9만 톤에 달하는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양극재라면 전기차 10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소화할 수 있어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에코프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캠8, 구도지어 연 26만 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발빠른 공장 라인 추가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은 670만 대였고 올해엔 이보다 약 52%가 더 증가한 1017만 대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이고 그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양극재 수요 역시 폭발할 전망. 업계에서는 양극재 수요가 2020년 73만 톤에서 2030년에는 605만 톤으로 8배가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에코프로의 대규모 공장 설비 충원은 해외 양극재 생산 업체는 물론이고 국내 업체들도 경악할 만큼 빠른 행보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국내 생산 국내 소비 전략을 펼치며 수출입 장벽을 높이려는 가운데 수출에 의존하는 양극재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생산기지 설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 기민한 행보로 헝가리에 위치한 데브레첸시와 협력, 양극재 공장 건설을 위한 9,700억 규모의 공장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미국에서도 공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SK온과 포드의 협력을 얻어 에코프로는 북미에 1조 원 규모의 양극재 생산시설을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SK온은 3사가 투자의 향서 LOI를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회사 지분율과 구체적인 공장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3사가 같이 양극재 공장 건설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죠. 여기서 만들어진 양극재는 SK온과 포드가 합작한 배터리 공장 블루오벌 SK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애초부터 SK온을 주요 공급처로 두고 있는 에코프로 입장에선 이번 합작으로 안정적인 미국 진출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A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에코프로는 오히려 IRA 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감행하며 세계 선도 기업으로 양극재 시장에서 강세를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처음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기업도 아니었을 뿐더러 내일 바로 파산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었죠. 심지어 2016년까지만 해도 매출 1,000억 원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운명이 뒤바뀐 것은 SK이노베이션에 3년간 10조 원어치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에코프로는 2004년부터 양극재 사업을 시작해 10년간 적자였지만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 시장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고 그것만을 믿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양극재 시장을 고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양극재 시장 1위 점유율 기업인 스미토모 D를 쫓을 정도로 급성장한 기업이 되었죠. 일본의 스미토모는 전통적인 양극재 시장 강자로 오랜 업력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는 이런 기업을 조만간 추월해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것이죠. 스미토모 금속광산은 16세기에 창업해 올해 기준 무려 432년을 이어온 일본의 대표적인 비철금속 회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미쓰이, 미쓰비시와 함께 3대 재벌을 형성할 정도로 강력한 기업이었죠. 일본의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
스미토모 재벌을 해체해 다양한 기업으로 분해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토모는 본업인 금속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미토모의 핵심 사업은 자원, 재련, 소재의 3분야로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 분야에서 탁월한 수완을 자랑합니다. 해외 광산 회사를 통해 조달한 구리, 니켈, 금 등 다양한 금속의 원료를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죠. 재련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그 어디 기업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들은 스미토모는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속으로 인한 수혜를 누린 기업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했던 중국이 세계 경제 둔화와 미국의 견제로 인해 비철금속 생산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그동안 다수의 비철금속 광산을 몰래 사들인 스미토모기 가격 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니켈산 리튬을 스미토모는 자력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파나소닉이 이 니켈산 리튬을 구입해 만든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하면서 스미토모는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테슬라의 주요 소재 수출 기업으로 스미토모가 자리 잡으면서 양극재 시장에서도 1등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스미토모의 글로벌 양극재 시장 점유율은 무려 48.8%에 달했는데요. 이 점유율을 깨고 한국이 스미토모를 따라잡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데다 좋은 니켈 산지도 미리 확보해둔 스미토모를 추월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나 최근 들어 굳건할 것으로 보였던 스미토모의 양극재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라진 점유율은 바로 에코프로가 잠식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2017년 기준 21.4% 점유율을 기록해 동년 62.7% 점유율을 기록했던 스미토모와 41.3% 피 차이를 보였던 것에 비해 불과 3년 후인 2020년에는 그 격차를 21.2%까지 줄였습니다. 이런 성장세의 비결은 바로 에코프로가 가진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양극재의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전기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에서 우위를 가진 쪽이 곧 더 나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스미토모와의 기술 경쟁에서 에코프로가 더 좋은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점유율 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공격적인 투자로 생산량 자체를 크게 늘릴 계획인 에코프로는 가격 경쟁력까지 챙겨서 점유율을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상황. 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스미토모는 인도네시아와 협상에 나서며 안정적인 니켈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니켈 가공 공장 프로젝트가 불발로 끝나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지 파트너인 PT발레, PT베일과 틀어진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요. 현지 업체와 가격 및 공사 일정에 관해 타협할 수 없어 공사 자체가 엎어진 것입니다. 스미모토 금속광산 최고 재무책임자 CFO인 베르나두스 이르만토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프로젝트의 실패를 만회할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PT발레와 계약이 엎어지면서 다른 현지 업체와의 계약에까지 큰 난관이 발생했고 타당성 조사에도 시간이 걸리면서 결국엔 안정적인 니켈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R&D 투자를 하고 있어 자본의 여유가 없는 가운데 바짝 쫓아오는 에코프로의 격차를 다시 벌리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에코프로의 지속적인 성과는 주식시장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성 호재와 스미토모 광산의 부진으로 에코프로는 21.5%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죠. 다른 한국 양극재 생산 기업도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이며 R&D 투자 및 공장 라인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분사와 더불어 생산 라인을 늘려 향후 양극재 시장에서 세계적인 지위에 도전할 것을 선언. NCM 3원 양극재 위주의 제품에서 알루미늄을 포함한 NCMA 양극재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니켈 함량을 무려 90%까지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니켈이 곧 시장 지배력을 의미하는 가운데 LG화학이 선보인 양극재 제품도 세계 시장의 눈길을 끌었죠. LNF와 포스코케미칼 역시 에코프로와 LG화학을 바짝 쫓으며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 기업 전반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조사 업체 벤츠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BMI에 따르면 3원계 배터리 양극재 업체 중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5개 기업이 양극재 생산량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기업 위주였던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이 비로소 두각을 드러내며 배터리 시장에서 제 역량을 뽐내고 있죠. 반면 스미토모와 함께 상위권 그룹에 속해 있던 일본 니치야 그룹은 한국 기업에 밀려나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과거 반도체 소부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드러내며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을 절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 비웃었던 일본은 2022년 들어서 양극재 분야에서도 똑같은 구도로 웃지 못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반도체를 따라 잡혔던 것처럼 양극재 분야에서도 한국에게 밀리는 일본 기업들, 한국의 빠른 성장과 놀라운 기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한국이 양극재 시장에서 계속 패권을 잡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일본 방문을 취소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카타르에서 목격됐습니다. 여기에 일본 방문 취소를 빈 살만 왕세자가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카타르에서 에너지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일본을 일부러 무시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중동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국제 정세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가 아르헨티나에게 2대1로 승리한 직후 선수단에게 155억 원에 달하는 선물을 안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에는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과거와 다르게 일본이 아닌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네옴시티 외에 빈 살만 왕세자가 새롭게 추진하는 신사업에서 한국과의 역대급 협력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일본 방문이 취소된 직후 일본 언론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양측이 이렇다 할 취소 사유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식당도 당일 취소는 위약금을 무는데 왜 정부는 아무 설명도 없느냐 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애초 빈 살만 왕세자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일본 총리와 20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육아 안정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인 18일 빈 살만 왕세자와 그의 사절단은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은 빈 살만 왕세자의 3년만 방일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방일 취소 이후에는 보도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행을 취소한 빈 살만 왕세자가 카타르에서 등장했습니다. 빈 살만은 기시다 총리와의 회견이 예정됐던 20일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사우디와 카타르는 한때 단교를 했는데 사우디의 실세인 빈 살만 왕세자가 카타르에 등장함에 따라 묘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를 주축으로 중동의 에너지 패권 경쟁에 나선 것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2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미국과 카타르 전략 대화를 갖고 안보와 에너지, 보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원유 증산 문제로 관계가 소원해진 사우디를 대신해서 카타르와 밀착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행보로 해석됩니다. 양국 테이블에는 중국 견제 문제도 핵심 의제로 올랐는데 브렌 맥거크 백악관 중동 담당 조정관은 중국과 카타르 간 협력 관계의 상한선을 만들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17일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빈 살만 왕세자에게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관련 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빈 살만 왕세자의 면책 특권이 인정되는 내용이 파악된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 법무부는 피고인 빈 살만이 외국 정부의 현직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에게 부여되는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는 것이 행정부의 판단이라며 국가 원수 면책 특권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 잘 확립돼 있다. 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략 대화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 정부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것은 국제관습법의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일 뿐 양국 관계와 무관하다. 고 해명했습니다. 면책 특권 부여를 두고 미국이 정의를 포기한 것이냐는 비난에 블링컨 장관이 직접 해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면책 결정에는 사우디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워싱턴의 속내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차이나 머니를 꺼내 중동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종국 국영 중국석유화공그룹 시노퍽은 지난 21일 카타르 에너지에서 2026년부터 27년간 연간 400만 플러스의 LNG를 공급받는다. 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현 시세로 610억 달러, 약 8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LNG 산업 역사상 최장
최대 규모 가스 공급 계약이다.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로 각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 경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중국은 에너지 공급망 봉쇄 등 예기치 못한 위기에 맞서고자 카타르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사우디를 찾아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우디에게 구애를 하는 것은 C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빈살만 왕세자를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동안 사우디가 개최하는 경제, 문화, 체육 행사 등을 보이콧하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에너지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지구촌 악재가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원유 공급 확대, 물가 상승 억제 등의 열쇠를 지닌 거대 산유국 사우디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왕따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말을 뒤집고 올해 7월 사우디를 방문해서 빈살만 왕세자에게 원유 증산을 부탁했을 정도입니다.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사우디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고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외교 결례라는 비난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된 것은 일본인 셈입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과의 관계 외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실제로 빈살만 왕세자 측은 한국을 방문한 17일 일본 방문 일정 취소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오찬 당시 양측 대표단 사이에서 방한 이후 일정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다음 행선지에 대한 한국 정부 측 질문에 사우디 정부의 한 관계자가 태국에 들렀다가 일본으로 갈 것이라고 했으나 그 옆에 다른 관계자가 일본 방문은 조정해야 할 것 같다 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과거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가고 현지 게임 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일본 문화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급격하게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2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진언할 수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왕세자 자신이 이번에 일본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문 취소 발표 직후 빈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국부 펀드는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 PIF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IF는 싱가포르 투자청, GIC 등과 카카오엔터 투자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인수, 합병 추진 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7천억 터부터 8천억 원가량을 GIC와 PIF가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에는 네옴시티 외에 문화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도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기존 사우디의 경제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빈살만 왕세자가 참여한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는 BTS의 정국이 무대에 섰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은 현재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 신뢰가 될 정도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문화산업과 협력을 결정함에 따라서 굳이 일본을 방문할 필요도 없었던 셈입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사우디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직전 방문한 한국과 비교해 일본 정부 대응을 향한 불만이 큽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부터 5일간 사우디를 방문해 수주 외교전을 벌인 덕분에 방한 일정 자체를 취소할 뻔했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증세와 엮어서 방일 취소를 꼬집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 위 1%에서 2%로 2배로 늘리는 데 필요한 연간 47조 원 넘는 금액을 증세로 조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증세만 검토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일은 안 하나? 에너지 확보는 물론 네옴시티 건설에서도 제외되는 건가? 한국과 저울질에서 얕보이다니 굴욕적이다. 는 반응도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과 끈끈한 동맹국인 일본을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기시다 총리가 사우디 측의 육아 안정을 촉구하는 것이라면 일본 방문이 별 메리트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가 브릭스 참가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일본 방문을 취소한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중국, 러시아가 이끄는 브릭스에 사우디가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미국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일본 방문 취소를 미국 동맹인 일본에 대한 괴롭힘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미국의 개가 되어버린 기시다 정권 하에서의 일본 방문은 내키지 않았던 것일지 모른다 라며 에너지 문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자위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네티즌도 서서히 미국 위주의 외교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것 같다며 기시다 총리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도 물론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비슷하지만 사우디는 한국을 일본처럼 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국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로 건설되는 네옴 등 첨단 산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실제로 빈살만 왕세자는 방한 당시 한국의 8대 기업 총수를 불러들였는데 가장 앞자리에 앉은 것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문화산업이나 반도체 산업 모두 한국에게 뒤처진 상황인데다 미국의 동맹국임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게는 좋은 먹이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빈살만 왕세자의 일본 방문 취소 뒤에는 이야기가 얽혀 있었으며 한국은 꽤나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